안 돼. 진호야, 그것만은 안 돼. 형 진호의 절박한 외침이 먼지 쌓인 폐교를 울렸습니다. 쇳, 쇳, 서늘한 쇠파이프가 바람을 가르는 소리. 둘째 진호는 100억 유산에 대한 탐욕과 분노로 붉게 충혈된 눈을 한 채 소리쳤습니다. 비켜, 형? 형이 지금 제정신이야? 이깟 낡아빠진 쇠상자 하나 때문에 100억을 날리자고. 이놈, 내 어미 목숨값이다. 당장 그거 안 놔. 황영감이 필사적으로 몸을 던져 그 앞을 막아섰지만 진호는 이미 이성을 잃은 듯 했습니다. 비키시라고요, 영감님. 다 사기꾼들 아니야. 진호야. 진호가 쇠파이프를 높이 치켜든 바로 그 순간 형 진호가 절박하게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두 형제가 뒤엉키고 셋째 진미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빠 안 돼. 바로 그때 진호가 형을 뿌리치며 낡은 황금빛 편지함을 향해 쇠파이프를 내리 쾅! 이 모든 지독한 싸움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그 유언장 한 장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흘간의 긴 장례가 모두 끝나고 마지막 조문객들의 발길마저 끊어진 빈소는 횡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어머니 이순옥 여사의 영정사진 속 온화한 미소만이 덩그러니 남겨진 60대 첫째 아들 진우와 50대 동생 진호, 진미, 이 3남매를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모든 절차는 무사히 끝났고 이제 정말 어머니를 보내드려야 하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셋째 진미는 아직도 눈물이 마르지 않았는지 흑흑 연신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고 있었고 둘째 진호는 애써 덤덤한 척 서 있었지만 붉어진 코끝을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장남인 진우는 그저 묵묵히 어머니의 영정 사진만 바라보았습니다. 인자하지만 깊은 눈매, 늘 따뜻했던 그 미소가 오늘따라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흐르던 그때였습니다. 딸랑, 장례식장 입구에 풍경 소리가 나며 낯선 구둣발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뚜벅, 뚜벅. 삼남매의 시선이 동시에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검은 정장을 반듯하게 차려입은 4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듯한 묘한 인상의 남자. 그는 조문객이라기엔 너무나 사무적인 표정으로 삼남매 앞에 멈춰 섰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고 이순옥 여사님의 유족분들이 맞으십니까? 진우가 대표로 고개를 끄덕이자 남자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고인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박승우 변호사라고 합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저에게 유언장 집행을 맡기셨습니다. 변호사라는 말에 삼남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언장이라니. 어머니가 유언장을 남길 만큼 대단한 재산가도 아니었거니와 그런 것을 자식들 몰래 준비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유언장이요? 저희 어머니가요? 진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지만 박 변호사는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목소리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네. 지금 바로 낭독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용한 곳이 필요합니다만. 삼남매는 홀린 듯 그를 따라 장례식장 구석의 작은 별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 박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는 소리만이 바스락, 바스락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럼 고 이순옥 여사님의 최종 유언을 낭독하겠습니다. 박 변호사의 건조한 목소리가 별실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이순옥은 본인의 명의로 된 모든 자산, 서울 서초동 아파트 한 채와 경기도 토지, 그리고
모든 현금성 자산을 포함한 전 재산, 추정가액 약 100억 원을. 100억? 둘째 진호의 입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생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하며 알뜰살뜰 살아오신 줄만 알았던 어머니에게 100억이라는 거금이 있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전 재산 100억 원을 강원도 철원군에 위치한 옛 희망분교 폐교에 설치된 황금빛 편지함 앞으로 전액 기부한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접는 그 찰나의 정적. 그것을 깬 것은 셋째 진미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방금 뭐라고? 유언장 내용 그대로입니다. 전 재산을 강원도 폐교에. 쾅! 진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테이블을 거세게 내리쳤습니다. 활기차고 넉살 좋던 평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분노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사기예요. 이건 사기라고. 우리 엄마가 치매인 걸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라고요. 폐교? 황금빛 편지함? 그게 다 무슨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예요. 둘째 진호 역시 거칠게 넥타이를 풀어헤치며 박 변호사에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이봐요, 박 변호사. 당신 정체가 누구요? 어떻게 우리 어머니한테 접근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유언장을 쓰게 만든 거요? 당장 무효 소송 걸 테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 방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진미는 울부짖었고 진호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동 속에서 첫째 진우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노하는 동생들이나 감정 없이 서류를 가방에 챙겨 넣는 박 변호사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진우의 시선은 허공의 한 지점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100억이라는 돈에도 사기꾼이라는 고성에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을 세차게 때린 것은 단 하나, 황금빛 편지함이라는 6글자였습니다. 덜컹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우는 자신도 모르게 상복 주머니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며칠 전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 어머니가 아끼시던 작은 비단 주머니.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반지가 아니었습니다. 딸랑, 작고 낡은 황동으로 만든 열쇠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의 손잡이에는 닳고 닳았지만 선명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황금빛 편지함. 그때는 그저 어머니가 간직한 낭만적인 옛 물건이려니 하고 무심코 주머니에 챙겨 넣었던 그것. 고인의 확고한 뜻이었습니다.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차갑게 말을 남기고 방을 나가려 하자 진호가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잠깐, 이대로 못 가. 형? 형도 뭐라고 말 좀 해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모든 시선이 진우에게로 향했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깊은 눈매가 박 변호사를 향했습니다. 박 변호사라고 하셨지요. 진우는 주머니 속에서 그 낡은 열쇠를 천천히 꺼내 보였습니다. 혹시 이 열쇠에 대해서도 아시는 게 있습니까? 첫째 아들 진우가 상복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손때 묻은 낡은 황동 열쇠 하나였습니다. 장례식장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멎어버렸고 둘째 진호와 셋째 진미의 시선조차 분노에서 당혹감으로 바뀌어 진우의 손바닥에 꽂혔습니다. 진우는 차분하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박 변호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유품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황금빛 편지함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혹시 이 열쇠에 대해서도 아시는 게 있습니까? 방 안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만약 저 변호사가 열쇠의 존재를 안다면 그가 어머니와 깊이 교감했다는 증거가 될 수도, 혹은 모든 것을 꾸민 사기극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슥. 박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진우의 손에 들린 열쇠를 무심하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성과 악이 공존하는 듯한 묘한 표정에는 어떠한 감정 변화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처음 보는 물건입니다. 저는 고인의 유언을 법적으로 집행할 뿐 그런 사적인 물건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는 쌀쌀맞게 대답하고는 진우가 막아선 앞을 가볍게 밀치고 별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뚜벅, 뚜벅. 그의 구둣발 소리가 텅 빈 장례식장 복도를 울리며 멀어져 갔습니다. 저 인간이 끝까지. 진미가 다시 소리를 질렀지만 박 변호사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삼남매가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그야말로 지옥불 같았습니다. 셋째 진미는 운전하는 진우의 등 뒤에서 쉴 새 없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사기꾼. 딱 보니까 사기꾼 맞잖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하는 거 봐. 100억? 우리 엄마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저런 놈한테 넘길 순 없어. 오빠. 당장 내일 유언 무효 소송 걸어. 당장. 둘째 진호 역시 친근한 동네 아저씨 같던 평소 모습은 사라지고 잔뜩 인상을 쓴 채 거들었습니다. 진미 말이 맞아. 형,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어머니가 치매까진 아니셨어도 저놈이 작정하고 구워 삶은 게 분명해. 패국? 편지함? 아주 소설을 쓰고 자빠졌어. 하지만 진우는 묵묵히 운전대만 잡고 있었습니다. 동생들의 분노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돈이 아니라 그 황금빛 편지함이라는 단어와 박 변호사의 그 무표정한 얼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형, 왜 대답이 없어? 형도 저놈이랑 한패야? 진우는 그제야 백미러로 동생들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변호사, 내일 다시 만나보자. 만나긴 뭘 만나? 경찰서에 신고부터 해야지. 아니, 내일은 사무실로 직접 쳐들어가 보자. 그 인간이 진짜 사기꾼인지 아니면 정말 어머니의 뜻을 따르는 건지 그 눈을 똑바로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다. 다음 날 삼남매는 박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문을 거칠게 밀고 들어섰습니다. 쾅! 진미가 사무실 문을 세게 열어젖히는 바람에 안에 있던 여직원이 깍 비명을 지르며 놀라 일어났습니다. 박 변호사 어딨어? 당장 나오라 그래. 안쪽 사무실에서 박 변호사가 넥타이를 바로잡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유족들이 쳐들어올 것을 예상이라도 한 듯 어제와 똑같이 감정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사무실에서는 조용히 해주시지요. 조용히? 지금 우리더러 조용히 하라고. 생활력 강한 진미가 먼저 책상 앞까지 돌진했습니다. 당신 정체가 뭐야? 무슨 자선재단 비리에도 연루됐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이번에도 그 폐교를 무슨 재단으로 만들어서 우리 엄마 돈 빼돌리려는 수작이지. 그것은 진미가 밤새 인터넷을 뒤져 찾아낸 박 변호사에 대한 의혹 기사였습니다. 박 변호사의 눈썹이 순간 꿈틀 했지만 그는 이내 평정을 되찾고 자신의 거대한 책상 뒤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근거 없는 비방입니다. 모든 절차는 합법적이며 고인의 확고한 뜻이었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업무 방해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 이 인간이 정말. 너. 진우가 달려들려는 것을 진우가 겨우 팔을 잡아막았습니다. 진우는 두 동생과는 달리 한 걸음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집요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 변호사의 차가운 눈빛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저 눈은 사기꾼의 탐욕스러운 눈이라기보다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사람의 방어적인 눈에 가까웠습니다. 박 변호사님, 우리는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어머니가 왜 그런 유언을 남기셨는지 자식으로서 이유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박 변호사는 서리로 시선을 돌린 채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유는 유언장 자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인의 뜻, 그 이상은 저도 모릅니다. 아니, 알아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결국 삼남매는 아무런 소득도 없이 사무실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진호와 진미는 변호사 사무실 건물을 향해 온갖 험한 말을 퍼부었지만 진우의 고뇌는 더욱 깊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진우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어머니의 옛 방으로 향했습니다. 끽. 문을 열자 어머니의 채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듯한 아늑한 공기가 그를 감쌌습니다. 모든 것이 어머니가 떠나시기 전 그대로 멈춰 있는 정겹고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의 낡은 화장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어제 그 열쇠를 발견했던 곳. 그는 돈을 노린 사기꾼의 소행이라면 어머니의 흔적 어딘가에 그 증거가 남아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보았습니다. 낡은 사진첩들, 손때 묻은 묵주, 그리고 손바닥만한 갈색 가죽 다이어리 하나. 진우는 조심스럽게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오늘 날씨 맑음. 진우네 손녀 수민이 보고 싶다. 무릎이 쑤신다. 어머니의 소소한 일상이 담긴 평범한 일기장이었습니다. 진우는 실망하며 책장을 넘기려던 순간 손가락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이건 매달 마지막 장마다 어머니의 필체로 똑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1월 마지막 주 토요일, 폐교 가는 날. 2월 마지막 주 토요일, 폐교 가는 날.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폐교 가는 날. 삭, 삭, 삭. 진우의 손이 다급하게 책장을 넘겼습니다. 1년 전, 2년 전, 심지어 5년 전 다이어리에도 어머니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그 폐교 가는 날이라는 짧은 기록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치매 노인의 충동적인 결정이나 사기꾼의 꼬드김이 아니었습니다. 덜컹. 심장이 다시 한번 세차게 울렸습니다. 이것은 수년간 이어져 온 어머니의 가장 은밀하고 중요한 비밀이었습니다. 진우는 한 손에는 황금빛 편지함 열쇠를, 다른 한 손에는 어머니의 다이어리를 쥔 채 스탠드 조명 아래에서 깊은 고뇌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그 폐교가 무엇이기에 어머니는 평생을 바쳐 그곳을 찾아갔던 것일까? 지난밤 어머니의 다이어리에서 폐교 가는 날이라는 충격적인 기록을 발견한 진우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열쇠와 다이어리를 번갈아 보며 이 두 단서가 가리키는 미지의 장소를 향해 떠날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버지,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다음 날 아침 막 집을 나서려는 진우의 앞을 딸 수민이 가로막았습니다. 수민은 순수하고 맑은 눈빛으로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 방에 다녀오신 것 같던데 혹시 할머니 비밀을 찾으러 가시는 거예요? 저도 할머니랑 많이 친했는데. 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동생들은 여전히 돈과 박 변호사 타령만 하고 있었지만 수미는 달랐습니다. 할머니의 진심에 다가가려는 그 마음만큼은 자신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그렇게 진우와 수미는 강원도 철원군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초록빛 풍경은 어젯밤 그들의 마음을 짓눌렀던
무거운 공기를 조금이나마 걷어내주는 듯 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마침내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와, 여기가 폐교예요? 수민의 입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무릎까지 닿는 운동장, 유리창이 깨져나간 낡은 교사 건물. 분명 폐교였지만 스산하거나 음침하기보다는 따뜻한 가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오히려 아련하고 정겹게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먼 옛날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을 그 운동장을 상상하니 마음 한구석이 아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각, 사각. 수민이 조심스럽게 풀숲을 헤치고 교사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복도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고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보세요. 수민의 목소리가 한 교실에서 들려왔습니다. 진우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교실 안은 낡은 책걸상 몇 개와 칠판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문으로 쏟아지는 따뜻한 햇살은 이곳을 공포스러운 공간이 아닌 아늑하고 추억 가득한 곳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햇빛에 반사되어 떠다니는 먼지 입자들이 선명하게 보여 긴 세월이 이곳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황금빛 편지함일까요? 수민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 낡은 풍금 아래 먼지가 수북이 쌓인 작은 쇠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후! 진우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 들어 먼지를 풀어냈습니다. 슥! 빛바랜 황동색 쇠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쇠 상자 같았지만 빛을 받으니 은은한 금빛이 감돌아 황금빛 편지함이라는 이름이 왜 붙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 열쇠 구멍이 있어요. 수민이 신기한 듯 편지함의 앞면을 가리켰습니다. 진우는 상복 주머니에 넣어왔던 어머니의 낡은 황동 열쇠를 꺼냈습니다. 딸랑. 작고 낡은 열쇠가 손바닥 위에서 빛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았어. 정말 여기에 있었구나. 진우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열쇠를 천천히 편지함 열쇠 구멍에 가져갔습니다. 철컥. 열쇠는 정확하게 열쇠 구멍에 맞아 들어갔습니다. 진우의 손끝에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모든 미스터리가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익. 진우가 힘을 주어 열쇠를 돌렸습니다. 딸깍. 열쇠는 돌아갔습니다. 진우는 숨을 죽이고 편지함 뚜껑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흡.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어머니의 100억 유산과 수십 년간 숨겨온 비밀이 바로 이 안에 담겨 있을 터였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뚜껑을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철컥, 덜컥. 하지만 아무리 힘을 주어도 뚜껑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열쇠는 분명 맞았고 돌아갔지만 편지함은 굳게 잠겨 있는 듯 했습니다. 왜 안 열리지? 수민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진우는 다시 한번 힘을 주어 열쇠를 돌리고 뚜껑을 흔들어 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열쇠는 분명 맞는데 편지함은 열리지 않는 이 아이러니. 그때였습니다. 쿵, 쿵, 쿵. 낡은 마룻바닥을 울리는 둔탁한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습니다. 기익. 교실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쭈글쭈글한 얼굴에 푸근한 인상을 가진 백발의 노인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서서 진우와 수민을 노려보았습니다.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는 거 아니오. 황영감의 불호령이 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겉모습과는 달리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탁, 탁, 탁. 찾았어. 찾았다고.
쾅! 셋째 진미가 자신의 방 책상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그녀는 밤새 컴퓨터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그 박승우 변호사라는 남자의 뒷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눈에 결정적인 기사 하나가 포착된 것이었습니다. 이것 봐, 진호 오빠. 내가 뭘 했어. 박승우 변호사, 자선재단 비리 연루 의혹. 똑같잖아. 이 인간 사기꾼 맞았다니까. 옆에서 꾸벅꾸벅 졸던 둘째 진호가 벌떡 일어나 모니터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자선재단. 비리? 인터넷 신문에 떡하니 떴잖아. 몇 년 전에. 수법이 똑같아. 무슨 공익재단 만든다고 기부금 모아놓고 뒤로 돈 빼돌리려다가 걸렸던 놈이야. 이번에도 그놈의 폐교. 편지함인지 뭔지를 재단으로 만들어서 우리 엄마 돈 100억을 꿀꺽하려는 수작이라고. 아, 당장 큰오빠한테 전화해야겠어. 셋째 진미가 흥분으로 손을 떨며 전화기를 집어들던 바로 그 시각. 나는 딸 수민이와 함께 강원도 폐교에서 꼼짝없이 쫓겨난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황금빛 편지함을 발견한 우리를 매섭게 노려보던 그 노인. 푸근한 인상과는 달리 그는 지팡이로 바닥을 쿵 내리치며 우리를 도둑이라도 되는 듯 몰아세웠습니다.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 떼는 거 아니오. 당장 나가. 어르신, 오해십니다. 저희는 고 이순옥 여사의. 이순옥? 당신들이 순옥이 누님 자식들이라고? 황영감이라는 그 노인은 어머니의 이름을 듣자 더욱 차가운 표정으로 우리를 막아섰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 줄이나 알고 왔소? 겉보기랑은 아주 다른 양반이야. 그 편지함은 절대 안 돼. 당장 이 문 밖으로 나가시오. 그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나와 수민이는 황영감의 불호령에 밀려 폐교 밖으로 쫓겨났고 낡은 철문은 우리 앞에서 끼익 쾅 소리를 내며 무겁게 닫혔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떡해요? 저 할아버지, 우리를 완전히 도둑 취급하시는데요. 수민이가 풀이 죽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매달 이곳을 찾았다는 다이어리의 기록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고 황영감이 말한 겉보기랑은 아주 다른 양반이라는 그 알 수 없는 말이 내 가슴을 더욱 후벼 파고 있었습니다. 나는 황영감의 눈을 피해 학교 담벼락을 따라 뒤편으로 조용히 돌아가 보았습니다. 수민아, 조용히. 이리 와보렴. 그곳에는 본 건물보다 더 낡고 허름한 작은 나무 창고 하나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철컥, 철컥. 자물쇠로 잠겨 있지는 않았지만 문고리 자체가 녹이 슬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잠겼어요. 에이, 아무것도 없나 봐요. 수민이가 실망하며 돌아서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 내 눈에 굳게 닫힌 그 낡은 나무 문짝, 그 판자 사이로 썩어서 생긴 틈이 보였습니다. 나는 손으로 거미줄과 뽀얀 먼지를 걷어냈습니다. 삭! 삭! 나는 조심스럽게 그 틈으로 한쪽 눈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컴컴했지만 비스듬히 들어오는 햇빛 사이로 무언가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저건 상자잖아. 수십 개의 커다란 종이 상자들이 천장까지 닿을 듯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들 사이로 알록달록한 가방. 그것은 새 학생 가방이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예쁜 그림이 그려진 새 가방들. 그리고 그 옆에는 두툼하게 포장된 겨울 외투 상자들도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뭐 보여요? 나는 수민이의 말에 대답도 못한 채 그 틈으로 보이는 광경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저것들은 어머니가 매달 이곳에 와서 하신 일이
저것들이란 말인가. 그때 내 눈에 익숙한 글씨체가 들어왔습니다. 상자 하나가 틈새 가까이 놓여 있었는데 그 옆면에 매직펜으로 쓰인 글씨 이순옥. 그리고 그 밑에 우리 아이들 따뜻하게 겨울나길. 그것은 틀림없는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동생들은 서울에서 박 변호사가 사기꾼이라고 소리치고 있는데 이곳 폐교에서 나는 사기꾼의 흔적이 아닌 너무나도 따뜻하고 선명한 어머니의 진짜 흔적을 발견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100억, 황금빛 편지함, 그리고 이 수많은 가방과 외투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이란 말인가? 어머니의 이중생활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딸 수민이의 부축을 받으며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폐교 마당을 다시 밟았습니다. 아빠, 정말 이대로 포기하실 거예요? 수민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죠.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굳게 닫힌 창고 문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필체가 선명했던 그 수많은 가방과 겨울 외투 상자들. 그것들은 분명 이 폐교와 관련이 있는데 저 황영감이라는 노인은 도무지 입을 열 생각을 하지 않으니 정말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황영감은 우리가 돌아가든 말든 폐교 한쪽에 쪼그려 앉아 마른 잡초만 묵묵히 뽑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무심한 등이 어쩐지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빠, 저 할아버지 뭔가 아시는 게 틀림없어요. 저렇게 우리를 경계하는 건 지켜야 할 비밀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수민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나는 주머니 속에 든 어머니의 유품이었던 그 낡은 열쇠를 다시금 꽉 쥐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황영감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는 내가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고개 한번 들지 않았습니다. 저기 영감님, 내 목소리가 껄끄럽게 나갔습니다. 황영감은 여전히 잡초만 삭 뽑아낼 뿐이었죠. 나는 그의 앞에 쭈그려 앉아 손에 쥔 열쇠를 내밀었습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이건 저희 어머니 유품에서 나온 겁니다. 돌아가신 이순옥 여사 말입니다. 황영감의 손이 그제야 우뚝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내 손의 열쇠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매달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 폐교예요. 그리고 이 열쇠를 남기셨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가 왜 이곳에 그토록 집착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을 뿐입니다. 황영감은 열쇠를 한참이나 바라보더니 다시 고개를 돌려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가시오. 영감님, 가라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알 바 아니야. 황영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터져 나왔습니다. 대체 왜 이러십니까? 어머니가 이곳에 좋은 일을 하셨다면 저희 자식들이 그 뜻을 이어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 그걸 막으시는 겁니까? 나의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졌습니다. 좋은 일? 당신 어머니가? 황영감은 기가 막힌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일어섰습니다. 흙이 잔뜩 묻은 손을 점퍼에 털어내는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이순옥이가 어떤 사람인 줄이나 알고 와서 떠드는 게요. 그게 무슨, 겉보기엔 인자하고 착한 양반 같았지? 천만의 말씀이야. 황영감은 나를 지나쳐 폐교의 낡은 풍금이 있는 교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나도 급히 그 뒤를 따랐습니다. 삐거덕, 낡은 교실 문이 열리고 뽀얀 먼지가 햇빛에 스산하게 흩날렸습니다. 황영감은 그 풍금 앞에 서서 건반 덮개를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쾅! 먼지가 훅 하고 피어올랐습니다. 영감님,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당신 어머니가 왜 매년 겨울마다 그 보따리 가방과 외투를 싸들고 왔는지 당신은 모를게요. 그의 목소리가 교실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모르니까 여쭙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여기서 매일같이 울었는지도 모르겠지. 황영감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예. 나는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여기서 울어? 황영감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풍금 건반을 짚었습니다. 자식들은 아무것도 몰랐겠지. 평생을 그리 속았으니. 영감님, 제발 말씀을. 그 양반. 황영감이 드디어 나를 돌아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양반 여기서 자기 반쪽을 묻었어. 예, 반쪽이라니요? 그게 무슨... 나는 황영감의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쪽을 묻다니. 그것도 모르고 와서 그깟 100억 유산 때문에 눈이 벌게져서는 쯧쯧 자격도 없는 것들. 황영감이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나를 밀치고 나가려 했습니다. 나는 다급하게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반쪽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어머니가 누굴 묻었다는 겁니까? 이거 안 나. 황영감이 내 손을 뿌리치려 몸부림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황영감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 이름을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순자야. 내 동생 순자야. 저 인간들이, 저것들이 순옥이 누님이 평생 지키려던 걸. 순자요?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얼어붙었습니다. 순자, 너무나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친척 중에, 아니, 내가 아는 어머니의 지인 중에 순자라는 이름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순자라니, 그게 누굽니까? 황영감은 그제야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은 듯 입을 턱 틀어막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공포와 후회로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헛소리를 했어. 영감님, 방금 순자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어머니랑 무슨 관계입니까? 모르오. 나는 아무것도 모르오. 어서 가. 당장 여기서 가란 말이야. 황영감은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하며 나를 교실 밖으로 미친 듯이 밀어냈습니다. 쾅! 낡은 교실 문이 내 앞에서 매정하게 닫혔습니다. 나는 멍하니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100억? 폐교? 황금빛 편지함.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머릿속에서 뒤엉켰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단 하나의 이름. 순자. 아빠, 괜찮으세요? 어느새 수민이가 다가와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장은 단순한 기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자라는 이름에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띠리리리링, 띠리리리링. 내 점퍼 주머니에서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나는 홀린 듯 전화를 받았습니다. 셋째 진미였습니다. 진미야. 오빠, 지금 어디야? 전화기 너머로 진미의 다급하고도 흥분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나, 강원도 폐교에. 오빠, 내 말이 맞았어. 내가 뭘 했어? 뭐가? 그 박 변호사? 그 인간 사기꾼 맞았다고. 내가 증거 찾았어. 당장 소송 걸어야 해. 그 인간 이번에도 재단을 통해서 돈 빼돌리려는 수작이야. 내가 다 찾아냈다고. 사기꾼이라는 진미의 외침과
닫힌 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황영감의 희미한 울음소리, 그리고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순자라는 이름. 나는 이 거대한 혼돈 속에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 그냥 뺏어버려. 그깟 쇠상자, 당장 부숴버리라고. 셋째 진미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고요하던 폐교 마당을 그대로 찢어놓고 말았습니다. 나는 순자라는 낯선 이름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지만 동생들은 100억 사기라는 분노에 완전히 불타오르고 있었지요. 어젯밤 내가 가방과 외투 상자를 발견하며 깊은 혼란에 빠져 있던 바로 그 순간 진미가 찾아낸 박 변호사 비리 의혹 기사는 동생들에게 저것이 사기라는 확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진호와 진미는 나를 보자마자 서울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형, 지금 강원도 귀신에 홀려 있을 때가 아니야. 당장 소송 걸어야지. 둘째 진호의 목소리는 몹시도 거칠었습니다. 나는 그런 그들을 겨우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진호야, 진미야. 너희 말이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이 폐교에서 어머니의 필체를 봤어. 수십 개의 가방과 외투 상자였다. 그게 뭔지 황영감이라는 그 노인에게 딱 한 번만 더 물어보자. 그게 먼저다. 하지만 내 말에 진호는 오히려 나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가방? 외투? 형, 지금 그게 문제야? 그 영감탱이도 박 변호사랑 한패라고. 그 낡아빠진 폐교에 물건 몇 개 쌓아두고 그걸 빌미로 우리 엄마 100억을 통째로 삼키려는 수작이라고. 당장 가서 그놈의 편지함인지 뭔지부터 박살내야 해. 결국 우리는 전혀 다른 이유를 품에 안은 채 다시 그 폐교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순자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 그리고 동생들은 100억을 되찾기 위해서 말입니다. 기익, 쾅! 진호가 폐교의 낡은 철문을 거칠게 밀어붙였고 우리가 올 것을 알기라도 한 듯 황영감은 낡은 풍금이 있는 그 교실 입구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푸근했던 인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모든 것을 각오한 듯 비장한 표정으로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지요. 또 왔소? 여긴 당신들이 올 곳이 아니라고 했을 텐데. 비켜, 이 영감탱이야. 진호가 황영감의 어깨를 밀치고 교실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진호야, 이러지 마. 내가 말릴 틈도 없이 진호는 곧장 풍금 아래에 놓인 황금빛 편지함을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 이거지? 우리 엄마 홀려서 100억을 뜯어내려던 게 바로 이 쇠상자냐고. 진호는 편지함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그대로 들어 올렸고, 아, 안 돼. 황영감이 그 모습을 보고 경악하며 달려들었습니다. 그건 만지지 마. 그건 안 돼. 이게 뭐라고. 이까짓 게 뭐라고. 진호는 100억을 빼앗겼다는 분노와 탐욕으로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고 편지함을 바닥에 내동댕이라도 칠 기세로 머리 위로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안 돼. 황영감이 자신의 늙고 마른 몸을 방패처럼 진호의 앞을 향해 날렸습니다. 쿵. 황영감은 진호의 다리를 필사적으로 끌어안고 늘어졌지요. 이거 나 놓으라고. 진호가 그를 뿌리치려 발버둥 쳤지만 황영감은 편지함이 아닌 진호의 팔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오빠, 그냥 뺏어버려. 저 영감탱이 밀어버리고 그냥 뺏으라고. 진미가 옆에서 악을 쓰며 상황을 부추겼고 작은 아빠, 할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내 딸 수민이는 울먹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진호야, 제발 그만둬. 그 상자 내려놔. 그게 아니라고. 나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진호는 황영감을 떨쳐내기 위해 팔을 세차게 휘둘렀습니다. 이거 나.
우당탕? 황영감의 몸이 교실 바닥에 거칠게 나뒹굴었고 그 반동으로 진호의 손에 들려있던 편지함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 다행히 편지함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편지함을 다시 주워들더니 이번에는 교실 창문을 향해 그것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다 필요 없어. 이런 건 없어져야 해. 안 돼. 황영감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바닥에서부터 기어와 다시 진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편지함을 지킬 힘이 남아있지 않은 듯 늙은 눈에서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며 절규했습니다. 그건 그냥 쇠상자가 아니야, 이놈들아. 진호의 팔이 허공에서 우뚝 멈추었습니다. 황영감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처절한 슬픔 그 자체였습니다. 그건 당신들 어머니 이순옥이 목숨값이라고. 목숨값이요? 진미의 목소리가 당혹감으로 가늘게 떨렸고 진호 역시 편지함을 던지려던 자세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100억이라는 거대한 돈 앞에서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들의 탐욕이 목숨값이라는 그보다 더 무겁고 이해할 수 없는 단어 앞에서 처음으로 주춤거렸던 것입니다. 나는 그제야 황영감이 내뱉었던 순자라는 이름과 이 목숨값이라는 단어가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황영감은 나뒹그러진 편지함을 떨리는 손으로 기어가 마치 자식을 안듯 소중하게 품에 끌어안았습니다. 이 피도 눈물도 없는 것들. 당신들 어머니가 순옥이 누님이 평생 이 상자를 지키려고. 황영감은 피눈물이 뒤범벅된 얼굴로 우리 삼남매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우리를 사기꾼의 자식으로 보는 것이 아닌 아무것도 모르는 불쌍한 존재로 보는 듯 했습니다. 당신들은 아직 이 상자를 열 자격이 없어. 영감님, 그게 무슨 어머니의 열쇠만으로는 이 상자는 절대 열리지 않아. 황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점퍼 안주머니 깊숙한 곳으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이 상자를 여는 진짜 열쇠는 나한테 있으니까. 이거 나요, 영감님. 남의 재산 다 날리게 생겼는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쇠 파이프를 든 진호가 으르렁거렸고 황영감은 낡은 황금빛 편지함을 온몸으로 감싸 안으며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쾅! 쇠 파이프가 편지함 대신 낡은 교실 바닥을 내리쳤고 먼지가 훅 하고 피어올랐습니다. 안 돼. 이것만은 절대 안 돼. 이게 뭐라고. 이깟 쇠 상자가 뭐라고. 진호가 다시 쇠 파이프를 치켜드는 순간 그동안 모든 것을 지켜보던 황영감의 눈에서 분노가 아닌 시뻘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그냥 쇠상자로 베는 게요? 황영감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이게 당신들 어머니 이순옥이 평생을 품고 산 목숨값이라고. 목숨값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엄마 목숨값은 우리가 받아야지. 왜 여기 있어요? 생활력 강한 셋째 진미가 악을 쓰듯 받아쳤습니다. 그 말에 황영감은 편지함을 감싸던 손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유령에 홀린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교실 구석의 낡은 풍금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풍금의 한쪽 귀퉁이를 주름진 손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당신들 혹시 순자라고 들어봤어? 순자요? 그게 누군데요? 진우가 물었지만 황영감은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풍금을 어루만지며
마치 수십 년 전의 그날을 보듯 허공에 대고 말했습니다. 여긴 폐교가 맞소? 하지만 그 전에는 임시 보육원이었지. 6.25 전쟁통에 부모 잃은 고아들이 바글대던 곳. 황영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여기서 살아남은 고아였소. 그때 내 나이 10살.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삼남매를, 아니 진우와 진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들 어머니 순옥이 누나도 여기서 살아남았지. 그때 누나 나이 11살. 진우와 진호, 진미, 그리고 손녀 수민까지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10살과 11살. 그 어린 나이에 겪었을 일들이 어렴풋이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순옥이 누나는 혼자가 아니었소. 황영감은 애써 울음을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누나에겐 쌍둥이 동생이 있었어. 순옥이 누나랑 얼굴이 똑같이 생긴 동생, 쌍둥이. 이모요? 진미의 목소리가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래, 순자. 이름이 이순자였지. 황영감은 다시 낡은 풍금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곳에 그날의 풍경이 선명하게 남아있다는 듯이 그의 겨울은 지독하게도 추웠소. 먹을 건 바닥났고 아이들은 그냥 맥없이 쓰러져 갔지. 11살 순옥이 누나는 자기보다 더 약한 그 쌍둥이 동생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자기 몫의 옥수수죽까지 전부 순자 입에 넣어주곤 했소. 황영감은 마치 그 10살 소년으로 돌아간 듯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굶주림은 어린애의 정성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더군. 바로 저기요. 황영감이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풍금 아랫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저 풍금 밑에서 순자가 눈을 감았어. 사흘을 꼬박 앓다가 그만. 교실 안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니, 진호와 진미가 애써 숨을 참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순옥이 누나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오? 황영감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11살짜리 계집애가 미친 사람처럼 폐교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어. 순자야, 기다려. 언니가 옥수수죽이라도 훔쳐올게. 미군 부대에 가서라도 빌어올게. 눈 뜨고 있어. 제발.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눈보라 속으로 뛰어갔단 말이오. 그리고 한나절 만에 돌아왔지. 황영감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한동안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손에 얼어붙은 감자 하나를 피가 나도록 꽉 쥐고 돌아왔어. 그런데 순자는 이미 황영감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순옥이 누나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동생을 저 풍금 밑에서 끌어안고 그 얼어붙은 감자를 동생 입에 대고 하염없이 울부짖었소. 황영감은 이제 10살 소년의 목소리로 그날의 순옥이를 흉내내며 울부짖었습니다. 순자야, 언니가 미안해. 밥을 못 줘서 미안해. 이거 먹어. 제발 눈 좀 떠봐, 순자야. 언니가 잘못했어. 그 처절한 절규가 70년의 세월을 넘어 폐교 교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철커덩. 진호가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가 아닌 형언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충격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진미는 이미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100억 때문에 눈이 멀어 망치로 부수려 했던 이곳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모의 임종 장소였다는 사실에 진우는 차마 황영감을 바라보지 못하고 낡은 풍금을 향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생을 명절마다 찾아오던 어머니, 그 인자한 미소 뒤에 굶어 죽은 쌍둥이 동생을 향한 70년 묵은 죄책감이 숨겨져 있었음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황영감이 눈물을 닦아내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 편지함, 그날 우리를 구해주신 엘리자베스 선생님이 희망을 잃지 말라고 주신 거요. 그리고 당신 어머니는 그 안에 죽은 순자의 유품을 넣고 잠가버렸소. 자기 죄책감까지 몽땅 다. 황 영감의 손에는 어머니의 열쇠와는 다른 모양의 아주 낡고 녹슨 열쇠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그 열쇠를 나에게 맡기며 말했지. 이건 내 과거의 열쇠다. 영감님이 간직해 주소. 황 영감이 진우에게 그 녹슨 열쇠를 내밀었습니다. 이제 알겠소? 왜 당신 어머니가 100억 전부를 이 폐교에 남기려 했는지. 그 돈은 그날 밥 한 끼 못 먹고 죽어간 동생 순자의 목숨값이었던 게야. 황 영감이 내민 과거의 열쇠는 진우가 어머니의 유품함에서 찾은 미래의 약속 열쇠와는 분명히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더 투박하고 더 오래됐으며 70년의 세월만큼이나 검붉게 녹슬어 있었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황 영감의 열쇠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쇠파이프 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황금빛 편지함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편지함에는 2개의 열쇠 구멍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진우는 먼저 어머니의 열쇠를 오른쪽 구멍에 꽂았습니다. 철컥. 맑은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리는 감각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상자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황 영감이 건넨 녹슨 과거의 열쇠를 왼쪽 구멍에 꽂았습니다. 기, 텅, 쇳가루가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둔탁하게 걸려있던 것이 풀려나갔습니다. 진우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의 등 뒤로 쇠 파이프를 떨어뜨린 채 넋이 나간 진호와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만 훔치는 진미 그리고 모든 것을 지켜보는 손녀 수민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진우가 천천히 편지함의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기 70년 만에 열리는 상자는 오래 묵은 한숨 같은 소리를 내며 그 속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위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그때 우리 고아들이 엘리자베스 선생님께 쓴 감사 편지요. 황 영감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진우가 편지 한 장을 조심스레 펼치자 삐뚤빼뚤한 어린아이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옥수수죽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들 밑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인자한 미소를 띤 젊은 미국인 여성 엘리자베스 선생님과 함께 깡마르고 겁에 질린 표정의 아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 아이들 속에서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10살배기 황 영감의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꼭 붙어 서 있는 똑같이 생긴 2 여자아이. 한 아이는 낯선 사진기 앞에서도 꿋꿋하게 동생의 어깨를 감싸 쥐고 있었고 다른 한 아이는 언니의 옷자락 뒤에 숨어 겁먹은 눈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1살의 어머니 순옥과 11살의 쌍둥이 동생 순자였습니다. 아, 진미의 입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진 속 자신과 똑 닮은
어머니의 어린 시절, 그리고 단 한 번도 존재조차 몰랐던 자신의 쌍둥이 이모. 진우는 그 흑백 사진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편지함 바닥에 남아있는 마지막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돈도 편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의 살결처럼 부드러웠을 테지만 이제는 70년의 세월 속에 바싹 마르고 해져버린 작은 누더기 옷고름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거요. 황 영감이 차마 그것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순자가 마지막에 입고 있던 저고리 옷고름이요. 순옥이 누나가 동생 가고 나서 제 분신이라며 저 편지함에 넣고 잠가버렸어. 순자야, 이제 여기서 따뜻하게 있어라. 그러면서 진우는 그 빛바랜 옷고름을 두 손으로 경건하게 들어 올렸습니다. 100억? 그토록 그들의 눈을 멀게 했던 100억이라는 숫자가 이 손바닥만 한 누더기 옷고름 앞에서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을 지키고 100억과 맞바꾸려 했던 것의 실체였습니다. 굶주림 속에서 잃어버린 반쪽, 쌍둥이 동생의 마지막 체온이었습니다. 흐엉. 그때까지 소리 죽여 울던 진미가 기어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모님 옷을 쇠파이프로. 진호 역시 더는 버티지 못하고 교실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100억을 되찾겠다는 탐욕에 눈이 멀어 어머니의 가장 깊은 슬픔이 담긴 이모의 관이나 다름없는 저 편지함은 부수려 했던 자신의 손을 그저 망연히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열쇠와 황 영감의 열쇠, 그리고 그 옷고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제야 진우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유언장의 진짜 의미를. 박 변호사님, 진우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박 변호사님을 만나야겠습니다. 진우는 박 변호사의 사무실 문을 열기 전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밤새도록 울다 지쳐 눈이 퉁퉁 부어있는 진우와 진미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어제의 폐교에서 그들은 100억이라는 돈이 아닌 어머니의 70년 묵은 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은 차마 형용할 수 없는 죄책감으로 그들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들어오시죠, 김진우 씨. 박 변호사는 여전히 냉철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전의 딱딱함 대신 미미한 연민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진우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폐교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을, 황 영감의 증언과 누더기 옷고름의 의미를, 그리고 쌍둥이 이모 순자의 비극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진미는 진우의 설명 중간중간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애써 억누르며 흐느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떨군 채 묵묵히 자신의 손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진우의 이야기가 끝나자 박 변호사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책상 서랍을 열더니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 보셨죠? 사진 속에는 폐교의 낡은 건물 앞에서 아이들과 함께 서 있는 젊은 엘리자베스 선생님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어린 순옥과 순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저분은 제 할머니입니다. 엘리자베스 밀러. 6.25 전쟁 당시 한국에 파견된 구호단체 소속 의료 선교사셨습니다. 박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말에 삼남매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사기꾼이라 의심했던 박 변호사가 어머니의 은인이자
폐교의 미스터리와 연결된 엘리자베스 선생님의 손자였다니. 할머니는 평생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된 이 사진과 한국 아이들이 쓴 감사 편지들, 그리고 황금빛 편지함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순옥이라는 이름과 폐교라는 단어는 할머니의 일기장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진우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는 늘 두 사람의 몫을 강조하셨습니다. 살아남은 한 아이와 살아남지 못한 다른 한 아이의 몫을 말이죠. 저는 그것이 김순옥 여사님과 그 쌍둥이 동생분의 이야기인 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진미의 어깨가 다시 한번 크게 들썩였습니다. 박 변호사가 두 사람의 몫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자 어머니의 평생의 짐과 슬픔이 그들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희가 변호사님을 오해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비리 기사도. 진미가 울먹이며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의 할머니가 세우신 자선재단을 탐내던 일부 친척들의 모함이었습니다. 저는 그 재단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김순옥 여사님은 저희 재단에 평생을 기부하며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셨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굶주림으로 동생을 잃었던 폐교를 잊지 못했고 자신을 구원해준 엘리자베스 선생님에게 평생의 은혜를 갚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이제 죽은 동생 순자의 몫까지 합쳐 다른 아이들에게 물려주려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김순옥 여사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유품입니다. 유언장 집행 시 자식들에게 꼭 전달해달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박 변호사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수첩 같은 것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마지막 일기장이었습니다. 표지는 이미 손때가 묻어 반질거렸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진호와 진미의 시선이 일기장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가장 깊은 고백과 마지막 유언이 담겨 있을 터였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온 것입니다. 박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삼남매는 차마 집으로 향할 수 없었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차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지 못한 채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을 두 손으로 쥐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의 진호, 뒷좌석의 진미는 각자의 방식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의 첫 장을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익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오자마자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니의 일기. 내 사랑하는 아이들아. 너희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너희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이 어미를 원망하고 있겠지. 당연하다. 너희의 그 원망을 나는 다 이해한다. 하지만 너희에게 꼭 들려줘야 할 이야기가 있단다. 너희에게는 너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나와 똑같이 생긴 쌍둥이 이모가 있었단다. 진우는 일기장을 읽는 것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진미는 두 손에 얼굴을 묶고 흐느끼고 있었고 진우는 차창 밖을 보며 애써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는 폐교에서 황영감이 들려준 그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6.25 전쟁통, 그 끔찍했던 폐교에서 나는 내 쌍둥이 동생 순자의 손을 잡고 있었어. 굶주림과 추위에 지친 내 동생은 사흘을 앓다가 결국 내 품에서 차갑게 식어갔단다. 진우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어머니의 어린 시절 비극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나는 얼어붙은 동생을 끌어안고 밤새 울부짖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바로 그때 엘리자베스 선생님이 나타나셨다. 선생님은 이미 숨이 멎은 내 동생이 아니라 아직 숨이 붙어 있던 나를 살려주셨어. 나는 순자가 아닌 나만 살아남았다. 그날 이후 내 삶은 온전히 내 것이 아니었다. 나는 평생 순자의 목까지 살아내야 했고 내가 이룬 모든 것은 사실 그날 죽은 내 동생의 몫이라 여겨왔단다. 그래서 이 100억은 내 돈이 아니다. 이것은 내 동생 순자의 목숨값이다. 진호의 입에서 끄 하는 낮은 흐느낌이 터져나왔습니다. 100억? 그들이 그토록 탐냈던 그 돈이 사실은 굶어 죽은 이모의 목숨값이었다니.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이 어머니의 가장 성스럽고 아픈 상처를 짓밟으려 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습니다. 이 피눈물 같은 돈을 그날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이었던 엘리자베스 선생님의 이름으로 순자처럼 굶주리고 아픈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내 평생의 수건이었다. 물론 너희에게도 주고 싶었지. 왜 안 그렇겠니? 어머니의 글씨는 여기서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진우는 눈물을 훔치며 다음 줄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이르자 그의 심장은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미는 무서웠다. 6.25. 때는 먹을 것이 없음이 내 동생을 앗아갔지만 지금은 이 너무 많은 돈이 오히려 내 자식들의 우애를 앗아갈까봐 그것이 너무나 두려웠다. 내가 너희에게 100억이라는 독 대신 이 황금빛 편지함의 비밀을 풀게 한 이유다. 돈이 아니라 너희가 이 어미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가족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순자의 목숨값과 맞바꿔 너희에게 진정으로 물려주고 싶었던 나의 마지막 유산이다. 일기장의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진우의 손에서 일기장이 스르륵 떨어졌습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차 바닥으로 떨어진 일기장은 그들의 탐욕과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 사이의 거리를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 뒷좌석의 진미는 이제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저 흐느끼며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억척스럽게 돈을 줬던 자신의 모습이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 앞에서 얼마나 추악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진호는 주먹으로 자신의 무릎을 쾅 내리쳤습니다. 100억 때문에 소송을 걸겠다며 쇠파이프를 들고 폐교를 부수려 했던 자신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의 마음을 이모의 목숨값을 짓밟으려 했다는 사실에 그는 숨조차 쉴 수 없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진우는 운전대에 이마를 기댄 채 소리 없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가 100억을 남기지 않은 것은 자신들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은 돈이라는 도구로부터 자식들의 우애를 지키기 위한 어미의 마지막 보호이자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은 돈이 아니라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산은 100억이 아니라 희생과 사랑이었습니다. 차 안에는 세 남매의 처절한 오열만이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차 안을 가득 채웠던 세 남매의 처절한 흐느낌이 잦아들자 그 자리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100억이라는 탐욕의 불길이 꺼진 자리에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이 남긴 무겁고도 부끄러운 잿더미만이 남아있었을 뿐입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맏형 진우였습니다. 그는 운전대에 기댄 이마를 들지 않은 채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어떡할까? 소송? 계속할까? 그 질문에 뒷좌석에서 고개를 묻고 있던 진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억척스럽던 50대 사장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니, 오빠. 진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가장 큰 죄를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굶어 죽은 이모님 목숨값을 탐냈어. 그걸 쇠파이프로 부수려고 했어. 우리가. 그녀는 우리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다시금 무너져 내렸습니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진호 역시 꽉 깨물었던 입술을 열었습니다. 쪽팔려서 어떡하냐. 엄마한테, 그리고 죽은 이모님한테. 그는 차창 밖으로 고개를 돌린 채 굵은 눈물 한 줄기를 툭 떨어뜨렸습니다. 100억 때문에 동생을 윽박지르고 쇠파이프까지 들었던 자신의 모습이 지옥처럼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미러를 통해 완전히 무너진 두 동생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유산이 100억이라는 독이 아니라 서로의 소중함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가자. 진우가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가서 사과드리자. 박 변호사님한테, 그리고 어머니한테. 다시 찾은 박 변호사의 사무실.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른 공기였습니다. 삼남매는 사무실 문 앞에 섰지만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미 그들이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저희가, 진우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진우는 90도로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등 뒤로 진호와 진미 역시 말없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사무실에는 세 사람이 만들어낸 무겁고도 진심 어린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제가 변호사님을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진미가 울먹이며 사죄의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폐교에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진호 역시 차마 말을 끝맺지 못하고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진우가 허리를 들고 박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어떤 원망이나 탐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유언, 저희 삼남매 만장일치로 집행에 동의합니다. 아니, 저희가 감히 동의하고 말고 할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희 어머니의 마지막 뜻을 존중해 주십시오. 박 변호사는 세 사람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냉철함 대신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따뜻하고도 슬픈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닙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사과는 제가 아니라 세 분의 어머님께 하셔야지요. 그리고 아마 하늘에 계신 여사님께서도 지금 이 순간을 가장 바라셨을 겁니다. 그는 진우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김순옥 여사님께서는 100억을 지키신 게 아닙니다. 이 너무 많은 돈이라는 도구로부터 세 분의 우애를 지켜내신 겁니다. 박 변호사의 그 한마디에 삼남매는 또다시 뜨거운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기셨습니다. 돈이 아니라 자식들을 지켜내는 그 마지막 싸움에서 결국 어머니가 이기신 것이었습니다. 1년 후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앙상했던 나뭇가지마다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고 폐교 주변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지천으로 피어 있었습니다. 스산한 기운마저 감돌던 낡은 폐교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새하얀 외벽과 통유리로 지어진 아름다운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건물 정면에는 검은색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순옥 이순자 추모도서관. 어머니와 쌍둥이 이모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진 현판 아래 진우와 진호,
진미는 나란히 서서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늙었지만 여전히 정정한 황영감이 서 있었고 그 옆으로는 박 변호사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는 해맑은 얼굴의 손녀 수민이 서서 모두의 얼굴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정말 엄마가 보면 좋아하셨을 텐데. 진미가 울먹이는 대신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어느새 맏오빠 진우의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100억 때문에 서로에게 칼날을 겨눴던 과거는 이제 따뜻한 봄바람에 실려 저 멀리 날아간 듯 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이놈의 자식들이 옥수수죽 한 톨 때문에 싸우던 시절 같다고 등짝 스매싱이라도 날리셨겠지. 진호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100억에 대한 탐욕이 아닌 가족을 향한 깊은 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사님께서도 할머니께서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겁니다. 박 변호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한 법률가가 아닌 오랜 염원을 이룬 듯한 따뜻한 얼굴이었습니다. 모두가 도서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책장이 가득한 도서관 한편에는 작은 유리관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유리관 안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과 낡은 편지들, 그리고 70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황금빛 편지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편지함 옆에는 작고 해진 누더기 옷고름 한 조각이 고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그 옷고름은 더 이상 굶주림과 비극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숭고한 황금빛 약속의 증거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335 도서관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빛바랜 편지함과 옷고름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그것이 품고 있는 아픔의 무게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이제 굶주림의 공포 없이 따뜻한 햇살 아래서 마음껏 책을 읽고 꿈을 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 순옥과 이모 순자가 그토록 바라던 세상에서 진우는 활짝 웃고 있는 손녀 수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돈이 아닌 희망을 이어가는 법을 물려주셨다. 어머니의 황금빛 유산은 그렇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새롭게 지어진 도서관 위로 따뜻한 햇살이 가득 쏟아져 내렸습니다.